아마 여러분 화장대 위에도 이 회사 제품 거의 확실히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품 어디를 봐도 이 회사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브랜드 하나 없이 K뷰티 신화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 한국 콜마.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보통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을 떠올리시겠죠? 물론 맞습니다. 엄청난 거대 기업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요. 이런 유명 브랜드들 뒤에서 K뷰티라는 이 판 자체를 설계하고 수백 개가 넘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말 그대로 진정한 킹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할고콜마라는 이 거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화려한 브랜드나 엄청난 마케팅 없이도 오직 기술력 하나만으로 산업의 꼭대기에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그 존재를 잘 모르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해요. 한국콜마 없이는 지금의 K뷰티는 불가능했다고요. 혹시 지금 주변에 선크림 있으세요? 한번 뒤집어서 뒷면에 적힌 제조업자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마 한국 콜마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크림 시장의 무려 80%가 바로 이 한국 콜마의 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감이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주가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걸고 자기 아들을 상대로 수송을 시작했는지, 그 아주 치열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신화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ODM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주문받은 대로 찍어내기만 하는 OEM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품 컨셉을 기획하는 것부터 연구, 개발, 디자인,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브랜드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처한 거예요. 1990년대 이전의 한국 화장품 시장은요, 정말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왕국 같았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몇몇 대기업이 연구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걸 다 독점했죠. 그때는 사실 품질보다는 방문 판매 사원들의 영업력이 더 중요했고, 어마어마한 자본 없이는 누구도 감히 이 성벽을 넘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동환 회장이 나타나서 이 견고했던 성벽에 거대한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창업주 윤동환 회장의 배경이에요. 이분 원래 대웅제약에서 최연소 부사장까지 지내셨거든요. 제약업계에서 일하면서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미 목격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이 모델을 화장품 산업에 접목시키는 아주 과감한 도전을 했고 바로 그 결정 하나가 K뷰티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가져온 결과는 말 그대로 화장품 산업의 민주화였어요. 더 이상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소비자를 사로잡을 마케팅 능력만 있다면 이제 정말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물론 시작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이 ODM이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업계 반응도 차가웠다고 해요. 하지만 한불 화장품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대기업인 CJ의 식물나락 생산까지 맡으면서 기술력을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우리가 아는 미시아나 더 페이스샵 같은 로드샵 브랜드들이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그 폭발적인 성장의 바로 뒤에는 한국콜마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이죠. 한국콜마가 K뷰티라는 판을 열심히 키우는 동안 그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코스맥스 역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당시 업계 1위였던 한국콜마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2007년이었어요. 26살의 젊은 사업가 김소희 대표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란다를 위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면서 업계 1위인 한국콜마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로 대기업하고만 거래하던 콜마에게 작은 인터넷 쇼핑몰의 제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죠. 이 순간이 바로 산업의 파괴자였던 한국 콜마가 다가오는 새로운 파괴의 물결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거절이 두 라이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보세요. 왼쪽의 한국 콜마는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면서 안정적인 대형 고객사에만 집중했죠.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콜마에서 거절당한 김소희 대표가 찾아간 코스맥스는 달랐어요. 그들은 기꺼이 모험을 선택했고 3C의 엄청난 성공은 코스맥스가 수많은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성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시장 순위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한국 콜마는 제약이랑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해서 회사 전체 매출 규모는 더 커요. 하지만 화장품 ODM이라는 이 핵심 전쟁터에서는 그 한 번의 기회를 꽉 잡은 코스맥스가 글로벌 1위로 치고 올라갔고 한국 콜마는 3위로 밀려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비즈니스에서 가족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창업주가 자신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겉보기엔 정말 완벽했던 계획이 어떻게 한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안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콜마가 화장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콜마는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훗날 자녀들 간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윤동환 회장의 계획은요, 들어보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마치 현명한 왕이 자기 왕국을 나누는 것처럼요. 장남에게는 그룹의 뿌리이자 핵심인 화장품과 제약 부문을, 그리고 장녀에게는 미래 성장 동력인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맡긴 거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해서 혹시 모를 갈등을 아예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분 구조였죠.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무려 31.75%나 물려받았어요. 이건 아버지, 여동생, 매제 지분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실상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사업을 나눴지만 권력의 균형은 처음부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 기울어진 권력의 저울은 아들이 아버지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를 두게 만듭니다. 아들 윤성현 부회장은 경영 효율화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 B&H 이사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측근들을 이사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딸에게 물려준 영토에 대한 침공이었고 가족 간의 승계 합의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창업주인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걸 말리려고 했지만 아들이 완전히 장악한 지주회사는 불과 3시간 만에 이 차가운 공식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혈연이 아닌 주주가치. 이 말은 사실상 아버지를 향한 공개적인 반기였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창업주는 정말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들이 승계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가 물려줬던 그 모든 권력의 기반, 바로 그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아들 손에 쥐어줬던 그 칼을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서 다시 빼앗아 오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 싸움이 정말 비극적인 이유는요. 누가 이기던 결국엔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 만약 아들이 이기면 딸이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아버지가 이기면 아들이 쫓겨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창업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이 제국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씁쓸한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윤동환 회장이 평소에 임직원들한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역사 공부를 그렇게 독려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가장 오래된 함정, 바로 왕좌를 둘러싼 이 비극적인 승계 다툼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혁신가였던 그가 왜 이렇게 고전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된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 거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